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백문특강 기본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물론 이제 새 책이면 더 좋고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 살짝 언급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 시점에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들 지금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때,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언어 독해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면요, 다루는 부분은 보통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에 있는 단락별 주요 내용, 그리고 그것과 선택지의 연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제가 이제 고시촌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물론, 지금도 고시촌에 있으면 큰일 나죠, 결혼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똑같이 고시촌에서 생활하면서, 한 4, 5년 정도를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근데 그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거나, 혹은 슬픈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 더 이제 알 것 같아요. 언어 독해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각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오늘 수업과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내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은 과연 내가 언어 논리 고득점을 위해서 꼭 내가 극복해야 할 부분들, 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똑같은 공부 방법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성적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 보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글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그런 단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어의 의미,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휘에 대한 어휘력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듬해 정월에서 정월이 뭔지 몰라서 선택지 판단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술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확정했다, 주장했다, 확정했다고 했지 주장했다고는 안 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 범위와 그 다음에 함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치라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 그냥 장치가 아니라 조사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고, 접속 조사의 의미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강조하는 조사와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그걸 힘주어 읽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읽어주세요 했는데, 그게 왜 강조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문장과 그 표현을 힘줘서 읽어야 되는 것은 조사와 그 다음에 접속 부사 등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런 조사들과 접속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라는 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한 게, 선생님 도라고 하면 그건 강조인가요? A와 B도 있다 하면 왠지 B만 강조하는 느낌인데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라는 그런 조사는 앞에 있는 대상과 그 힘이 같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 B가 있고 C도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의미를 파악하면 C를 강조하네? C만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도라는 그런 조사 자체가 앞에 나열 열거한 대상과 같은 힘으로 읽어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의 의미에 따라서 A와 B를 역시 같은 힘으로 읽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거는 읽고 어떤 건 안 읽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에 대해서, 접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는도 마찬가지예요. 는이 들어가면 다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착각하는 경우
경우, 하지만 느는 강조 혹은 대조의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 제가 요새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지금 문장 독해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장을 너무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이 오늘부터 그냥 무료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문장에서도 필수 구성 성분이 있고 부속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제가 이 문장이 중요해요라고 했더니 여러분 밑줄은 친 거예요. 근데 저랑 다르게 읽고 있는 거예요. 혹은 다른 부분에 가서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문장 자체를 생각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위주로 읽는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하듯이. 근데 끊어읽기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다로 끝나는 문장이 종결되었을 때까지 끊어읽지 말고 한 문장을 통째로 읽은 다음에 그 문장에서 주요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읽어야지만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되고 강약 조절이 되는데요. 다 끊어읽다 보면 긴 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멈칫, 밑줄만 치고 결국에는 문장 다 끝났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습관은 다라고 할 수도 있는 종결 어미가 들어가 있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밑줄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안 좋은, 독해에 방해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문단에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문단과 글에 대한 접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결국엔 효율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선택지 판단과 가장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단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지를 예측하는 거, 기본 강의에서 계속 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와 관련된 선택지를 예측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점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메모라이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다 읽고 나서 그 단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독해 영역에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금입택, 무슨 단어, 명사만 밑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 명사들만, 어떤 그 단어들만 밑줄을 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서술어를 안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입택이 뭐 어쨌는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금입택, 그다음에 뭐 처음 보는 단어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고추 관련된 거, 김치 관련된 거, 그런 거 읽을 때도 향신료 이름만 밑줄 막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고추 나왔고, 그 다음에 후추 나왔고, 뭐 나왔네? 집게 뭐 어쩌고 나왔네? 일본 어쩌고 나왔네? 거기만 밑줄 막 치는 친구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의미가 당연히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읽는 습관 때문에 메모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저랑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심각하게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도 심지어 1, 2년 전과 다르게 단락별로 읽고요. 머릿속에 잔상 남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게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메모라이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글도 저는 이제 글이 올해는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고 정보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글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안 잡히는 분들은 제가 요새 차라리 그러면 구조도를 한번 직접 써봐라. 어떻게 단락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락 간에 어떤 관련이 있고 그 단락 간에 어떤 정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도와 흐름도를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균형적이지 않게 여기는 이렇게 마음대로 어떤 그 항목 없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읽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조를 알게 되면 당연히 지금 문제점 제시하니까 뒤에는 해결책 나오겠지. A와 B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A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B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그리고 A보단 B가 더 중요하니까 A는 가볍게 처리하고 B를 힘줘서 읽자 등등과 같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거를 그냥 확 설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건 난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지금 아직 물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했지만 9월달 이제 지났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10월하고 11월은 빨리 어떤 모든 그 과목에 있는 약점들을 빨리 없앤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각 외로 문장 독해를 제가 고쳐보니까요. 학생들이랑 이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한테 문장 독해를 고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까지 같이 늘어요. 이유는 자료 해석도 선택지를 잘못 읽고 그 다음 상황 판단도 선택지를 잘못 읽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 부분 중에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저랑 상담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그 지문의 유형별로 전략 독해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가장 강약 조절에 힘쓰셔야 되는 주장형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아직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3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문. 자, 33번 지문. 자,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주장형 지문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문의 유형은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파악을 해야지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장에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주장을 물어본다든지 논지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핵심 내용과 혹은 제목, 포괄하는 진술 등을 물어보게 된다면 이 글은 아무리 정보가 많은 설명형처럼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장형처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많더라도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낸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가 최종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한번 자기가 평소에 읽는 습관대로 33번 지문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일단 지금 3분이 지나갔습니다.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2분 30초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문제당 최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장형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지문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수업에서 강약 조절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가장 가볍게 읽으면서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지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단락에서는 지문의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많이 이해하는 단락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사실 문장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명령은 명령, 법률은 법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실증주의적 관점 등과 같이 굉장히 어렵고 조금 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첫 단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소재, 중심 소재와 흐름만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고 너무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소화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부분 강조하는 건 물론 알았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건 알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큰 핵심 소재, 즉 무엇과 관련된 글인가만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의 유형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힌트가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서는 글 전체는 아니고 이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A와 B 구조라든지
2개의, 뭐 3개의,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2가지. 이러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잡아주는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도요. 지금 2개의 원칙을 통해 하면서 2개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죠.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열과 열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고 암기해야 될 정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 좌표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시면 명령은 명령, 법률은 법률이라는 2가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첫 번째는 명령은 명령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률은 법률이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보다. 이렇게 구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2개를 열거했을 때, 즉 A와 B를 열거했을 땐 뒤에 게 더 중요해요.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가 그와 같은 순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도 2개의 원칙 중에서 법률은 법률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오히려 2번째 원칙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읽고 소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를 나열하거나 2가지, 3가지를 나눠주거나 할 때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A, B, C를 나열하면 A는, B는, C는 이렇게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은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마지막에 열거 있는 거에다가 무게를 두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글의 구조에 관련된 힌트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1번 핵심 소재예요. 핵심 소재. 즉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에 관련된 글인가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밑줄 친 걸 한번 살펴보시면 명령은 명령, 법률은 법률 여기에다 밑줄을 치고 아 이것과 관련된 글인가 보다 이렇게 무게를 두신 친구들은 첫 단락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과 관련된 글이죠. 그래서 중심 소재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항상 중심 소재는 첫 번째 줄, 2번째 줄에 해당되는 주어부에 핵심적인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은 2개의 원칙과 관련된 글이 아니라 나치즘과 관련된 글이에요. 국가사회주의와 관련된 글이라는 거고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필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쫓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국가사회주의와 관련된 글이고 그때 2가지의 원칙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필자는 명령은 명령이라는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비해서 법률은 법률이라는 그런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주장형 지문은 필자의 그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필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큰 느낌, 큰 뉘앙스를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선 법률은 법률이라는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필자가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주장형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있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락, 2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단락은 우리 PSAT가 되게 좋아하는 단락이라서 사실 마지막 단락보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정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은 주장형 지문에 있어서 흐름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잘못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논지는 마지막 단락에만 있으니까 마지막만 읽으면 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트도 그렇고 우리 시험도 그렇고 2번째 단락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번째 단락을 너무 크게만 읽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읽는다고 해서 어설프게 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와 그 다음에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잡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부분을 먼저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또 많이 있는데 항상 단락에는 앞과 뒤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글 전체에서도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접속 부사가 있는데 바로 그러나죠. 그러나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가 항상 단락을 한눈에 들어오게끔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문을 읽었을 때 그러나라는 게 보였다고 하면 앞에 부분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정보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하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를 조금 더 힘줘서 읽겠다. 그리고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돼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소재와 내용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읽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충 읽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가운데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자, 우선은 두 번째 단락이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항상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증주의는 사실상 법률은 법률이라는 확신을 매개로 삼아서 독일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대한 방어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필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법률은 법률이라는 그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태도들에 대해 필자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빨리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하면서 빨리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그 실증주의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설명을 해주면서 실증주의자들이 그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킨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실증주의자들의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 어쨌다는 것이지? 오히려 필자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판의 내용을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비판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지 해서 빨리 뒤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거나 자꾸 읽거나 하시지 마시고 핵심적인 주장이 담겨있는 그 문장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앞부분은 필자가 비판하고 있네까지만 뉘앙스만 빨리 받아가시고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쫓아서 뒤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당위와 효력은 어림없다. 결국에는 당위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이라는 보조사는 강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한정하면서 강조하는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효력이라는 것은 당위와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여기 가치가 피셋 단어예요. 피셋을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가치, 원칙, 원리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가치? 일단 그거를 읽으시는 순간 가치 내에 이게 아니라 어떤 가치? 항상 질문을 하셔야지 내가 궁금한 정보가 딸려 들어와요. 글 안에서. 그래서 어떤 가치? 했더니 그 뒤에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아, 법적 안정성도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게 꼭 유일한 건 아니네. 그럼 또 뭐? 했더니 그 다음 문장에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가치인 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고 두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콕 이렇게 해서 뭔가 스푼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좀 이상한 거지만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문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해서 확 가지고 와야 돼요. 느낌상 단어 자체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그 단어들이 혹 들어오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그냥 밑줄만 치거나 그냥 가치가 있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세 가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뭔지 확 드러내면서 그때는 머릿속에 그 단어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메모라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가치가 지금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목적성, 정의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야? 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정보를 주면 그냥 받아먹지 말고 여러분들 판단하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질문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세 가지 가치, 그럼 분명히 필자가 강조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서열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서열, 우열, 우위 이런 것들도 항상 중요한 키워드인데 서열이라고 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서열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자리를 맞춰간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마지막 단락 읽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아, 세 가지의 가치가 있고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가 셋 중에 뭘까? 그거를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단락을 읽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단락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단락의 마지막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유용하다. 그 중에서 아까 목적성은 맨 뒤에 두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적성은 하나 지워버리시고 목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의도라는 거. 그러면 이 둘 중에 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 있겠죠.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정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정의네 이렇게 읽으면 필셋답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어떤 특정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는 이라고 그 경우를 주게 되면 필셋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항상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가 왔을 때에는 정의가 조금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읽으실 때도 저는 여기 그러나 이후에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악법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는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 혹은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에선 강조예요. 그 특정 때, 그 특정 상황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는이라는 보조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힘주어서 강하게 이 부분을 읽어주셔야 되겠죠. 항상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굉장히 극단적인 걸 싫어해요. 모두라고 얘기했는지, 항상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일부, 혹은 부분을 얘기했는지 혹은 그 특정 상황을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서 그런 정보가 주어지면 정의가 중요하네? 이거는 딱 고등학교 수준이고 중학교 수준. 고등학생이 요새 잘하니까 중학교 수준 딱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더 보다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 정의가 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갈등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특정 상황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경우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무슨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 항상 힘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아주 분명하게까지 의미적,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입법 시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등등등등등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문장 있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 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 생뚱맞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잡았던 소재를 까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나치즘의 나치법의 경우에는 정의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그런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는 효력 있는 법률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 마지막 단락의 가장 첫 번째 문장, 단락의 핵심적인 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답이 되는 선택지 1번을 골라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문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지문들을 자꾸 문제만 풀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비슷하게 어려운 지문들에서 헤매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일수록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주장형 지문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형 지문은
말 그대로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리의 독해 목표인 지문들을 우리는 주장형 지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글에는 필자의 생각과 의도가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필자의 주장 혹은 의도만 골라내서 읽어야 되는 글이 바로 주장형 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사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주장형 지문의 비중은 논증까지 합하면 굉장히 크죠. 논증까지 합하면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논증도 사실 핵심 주장을 알아야지만 그걸 관련해서 강화, 약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장형 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읽는 방법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단락과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소재를 잡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중간 마지막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상실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무 시간을 쏟으면 안 돼요. 시간을 쏟지 않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게 오래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났을 때 이 글은 무엇에 관련된 글이구나,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까지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거나 물음표가 많이 생기거나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주장형 지문에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는 그럴 이가 없어요. 첫 단락에서는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추론형 빼고 첫 단락에서 자기가 나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된다면 그건 주장형 지문에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많이 강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요거를 소개하는 단락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요. 아까 우리 이 지문에서도 명령은 명령, 법률은 법률, 법률은 결국에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네. 근데 그 다음에 필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가니까 법률은 법률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법률에 대해서 방어불능 상태로 빠뜨렸다. 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구나. 필자의 태도와 그 다음에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소재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필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혹은 어떠한 뉘앙스를 갖고 있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지는 사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미 읽으면 사실 지문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트에도 그렇고 우리 피셋의 근대 공론장 형성과 관련된 글도 그렇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만 명확하게 읽으면 앞으로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필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게축은 항상 여기다 줘야 돼요. 무게축이 여기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를 판단할 때도 가장 머릿속에 많은 무게를 두고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딱 들어가시기 전에요.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 혹은 마지막 단락만의 핵심 내용을 한번 씹으세요.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 딱 보면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또 그게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선택지를 보게 되면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게축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선택지 볼 텐데 다른 어떤 문제들 안에서도 논지나 포괄하는 진술 같은 거 문제를 골라내는 경우 2번과 4번을 내가 고민해요. 2번과 4번을. 그러면 사실 2번과 4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2번과 4번이 있는데 2번, 4번 어디 있지?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번은 여기 있어요. 4번은 여기 있어요. 그럼 답이 될 가능성은 얘예요. 순간적으로 찍어야 될 때도
얘를 찍고 가야 돼요. 주장형 지문에서는. 그만큼 주장형 지문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는 마지막 단락의 핵심 내용, 마지막 단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소수집중 수업하면서 수요일반인가? 거기서 상황 판단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의 위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황 판단도 똑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결국 답이 되는 선택지를 추론형을 쫓아 올라가 보니 위치상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단락 이렇게 해서 항상 답이 되는 선택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시험장 안에서도 고민하게 되면 그 선택지가 어디에 위치 있는지 눈으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형 지문 살펴봤고 무게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필자가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됩니다. 뭐 그러나, 뭐 하지만, 뭐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항상 놓치시기 때문에 주장형 지문에서는 무엇보다 그런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형 지문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도 정의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죠. 가치 중에서도 정의를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 이 글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정도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게 되면 결국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도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중요도에 따라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으시면 아 결국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읽어내시면 조금 더 선택지를 판단하시는데 혹은 지문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